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김없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난 가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딸이 머물던 방을 치우지 못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두커니일 뿐입니다. 느닷없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헬로윈 축제, 모든 경찰력은 오로지 용산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참사는 분명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상이 규명된다 한들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그 마음 달래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가 3년 동안 차올라서 오늘 기억식에 모인 유족들입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청도 반시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여러분들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지는 청도 반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박스 5kg인데요. 대과 큰 걸로 한 36개에서 40과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청도 반시 보내드릴 때는 딱딱하지만 이틀에서 7일 정도 후숙 기간을 거치고 나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최고의 간식 청도 반시가 완성됩니다. 받으시면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박스 바로 열지 마시고요. 한 2, 3일 정도 딱 기다리시면 아주 맛있게 익으니까요. 박스 덮어두시고 기다렸다가 잘 익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시와 함께 한 가지 제품 더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구운란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우나나 찜질방 가면 한 개 1,000원씩은 주고 사 먹지요. 이 구운란이 삶은 계란보다 소화도 더 잘 되고 보관이 편해서 집에서 놓고 먹기 좋은 거죠. 정어리몰에서 특가로 준비했는데요. 100% 국내산 대란을 48시간 동안 저온으로 구워낸 구운란입니다. 30개 한 판을 9,900원에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구매하셔서 드시면 훌륭한 간식, 식사도 되죠 뭐. 예,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구매하시면 우리 정어리TV에 힘을 주시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정어리TV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정어리몰에서 판매한 그 수익금을 저희가 기부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홍길동 장학금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들 그리고 정부가 주최하는 기억식 처음으로 열리는데 외국의 많은 유가족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시 29분에 10월 29일을 기억하면서 사이렌이 울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그날 울렸어야 할 사이렌 오늘 울린다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을 헤집고 들어가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께서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앵커님 그리고 정어리언님들께 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페 댓글로 전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진심들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글 보내주셨는데요. 베르사유의 장마님은 12구 이태원 참사 때 결혼을 눈앞에 둔 예비 사위를 잃으셨습니다. 3년 동안 어찌 견디셨을까요?
오늘 추모의 마음으로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합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CBS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10시 29분에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짧게 묵념을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묵념하실까요? 예. 이태원 참사 3주기 3년 만에 이제 정부가 마련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유가족들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초청을 해서 미리 와서 현장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참 슬퍼하는 모습 보았는데요. 그동안의 외국인 유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그 유족들도 함께 자리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먼저 유가족들이 특히 외국인 유가족들이 현장을 찾았던 모습 한번 보고 가실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 외국에서도 참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서울 하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외국인 유족분들 인터뷰한 내용도 좀 봤는데 아니 한국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서울이 굉장히 안전국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 기자회견이니까 아마 어떤 소회인지 어떤 이제 마음인지 기자들이 좀 묻고 유족들이 답변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한국을 향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그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들을 좀 한국에서 좀 용서의 마음으로 모시게 됐던 겁니다. 진작에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잘못이 없다, 회피하고 변명 늘어놓고 잘못을 딱딱 따져야 된다고 하는 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말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국가에서 계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막 북유럽도 있고 호주가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다 망라해가지고 근데 그 공통된 건 그 마음가짐일 겁니다. 이게 왜 아직도 내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답변을 들을 때가 됐다. 그리고 오늘 정말 고인이 되셨던 그 청년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정말 가슴 깊이 빌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기억식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껏 그렇게 외면했겠습니까? 유가족들조차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외국인 유가족들은 지난 2주기 때 대책위원회가 한국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비자도 쉽게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상한 나라로 생각했겠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세월호 참사 때 많은 국민들이 물었죠. 국가는 어디에 있나? 이태원 참사야말로 국가의 부재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채 양명주라는 총선 때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문제들을 지적할 때도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태원 참사인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국가의 전적인 책임에 의한 죽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또 유가족분들, 돌아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내지는 진상 규명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강호 서울청장이라든지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 이 법적인 책임을 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족분들의 그 마음이 어찌 아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저는 100% 인재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 또 참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일각의 정말 그 몰지각한 싸늘한 시선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고 다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아픔이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이 빨리 좀 아물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더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만큼은 더 특별히 우리 돌아가신 분들과 또 우리 유족분들을 더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억식에서 유가족협의회 송혜진 대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송혜진 대표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진정한 변화가 보여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사를 기억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59분의 희생자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추모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진 그리움으로 부르는 이제는 별이 되어버린 한없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송혜진 대표의 얘기를 그 추모사를 들으면서 왜 지켜줘야 하는 것을 유족들이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참사는 있을 수가 없는 참사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족들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을도록 뭐 했느냐. 그거를 다시 한번 묻는 3년 아닙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렇죠.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제 합동 그 감사 TF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 당시에 믿기지 않아서 취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이제 총 3가지였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당시에 이제 경비 인력들이 이태원 참사 있는 그 현장에 이제 소집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경찰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여러 건의 신고를 사실상 이제 놓쳤죠. 그래서 초동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거는 이 사태를 이제 이상민 장관 현재 계엄 사태로 구속됐지만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행안부 장관도 당시에 사실상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 변호사 말한 대로 물론 이건 인재고 참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가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연재해처럼 여기고 사람이 아니면 몰려서 그냥 압사당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심지어 나중에 피해자를 공격합니다. 피해자들이 심지어 뭐 그런 댓글들 아까 참사 유족들이 말한 트라우마, 뭐 놀러 나왔냐, 뭐 누가 거기 사람들 몰리게 했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사실상 한쪽에 가둬놓고 공격을 하면서 정부가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피해 유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건데, 정부의 사후 대응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이게 단순히 어떤 정부를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국가위기 컨트롤 타워 기능이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대통령실에 있지 않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국가 그 기록 관리하는 곳에 불이 났을 땐 대통령실이 그 재난의 최종 컨트롤 타워인데 뭐 하냐고 입에 불을 뿜고 자기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조직 개편하고 분리했다면서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저는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유족들에게 2번, 3번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 큰 아픔을 드린 게 전 정부라는 점에서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고 제대로 된 원인 규명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게 막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국가 애도기관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 목소리도 못 내게 하고 사실상 침묵을 강요했었어요. 참 얄팍하다, 참 무책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럴 거다. 정말 이런 행태를 하는 부분이 정치 결사체로 국민 선택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진일보도 보여주지 못하고 안전사회를 왜 유족분들이 3주기 때 그렇게 거듭 호소하게 만듭니까? 이미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 이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향님, 심지어 마약 이야기까지 했어요. 사악한 인간들이. 그랬죠. 혹시 이 사람들 마약했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YH권님, 그때 윤 정권은 악마였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참사 다음 날 윤석열이 그 현장을 찾아서 거들먹거리는 자세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단 말이야? 이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떠올렸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7시간 동안 보이지 않다가 저녁에 나타나서 다들 구명조끼 안 입었나요? 이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에 이거는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이 4년 아니면 최신자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쌓여나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저쪽 앞에. 예. 거기서부터 5.7m 내에서 사상자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내려가는 골목이 거기인가요? 뭐 5.7m? 5.7m 내에서 그 안에서. 그럼 이 폭은 얼마나 돼요? 이 폭은 3.2m입니다. 길이가 40m고요. 앞산? 아까 거기 가니까 류진탕이 이렇게 있었죠. 하고 직전 질문이 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19명은 위중한 상태고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대표님, 저 자식은 그때도 상황이 뭔지를 파악조차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밀려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숨지고 이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녁 6시 넘어서면서부터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전화가 112, 119로 계속 빗발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끼어서 숨을 못 쉬어서 그렇게 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따위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저 장면을 이제 다시 보니까 또 저도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아리듯이 아파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합니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사고가 안 납니다. 왜 안 나겠습니까? 결국에는 경비 업무, 질서 유지 업무를 경찰이 하기 때문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의 행정, 우리가 세금 내면서 정부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모습 보시면요, 자기가 가서 지금 폭 이거 재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그 안타까운 생명들의 죽음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이 당시에 윤석열인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현장 와가지고 폭 재고 있어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저 상황에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유족들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그 유족분들이 당연히 최고 책임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감수를 해야죠. 근데 거기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고 유족들과 참사냐 사고냐 이거 명칭 가지고 싸우고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갈라놓고, 그리고 분향소에도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사진도 못 걸어놓고 그냥 가서 엉뚱하게 그냥 사람들이 추모 아닌 추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참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늘 그 프레지던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다시 저때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냥 술꾼을 저기다가 앉혀놨던 거 아닌가. 참 그게 너무나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59명이 숨진 참사였는데 책임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나왔죠. 저는 그 무죄를 보면서 검찰이 과연 공소 사실을 제대로 적시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장혜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받았을 때 용산구에는 이걸 관리할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산이 재난과 관련한 여러 로드맵들, 계획들 잘 세웠다고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수상까지 하도록 했었어요. 상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법에 맞는 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법률적으로 딱딱 따져봐야 된다고 큰 소리를 쳤었던 것인지, 이게 과연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발 딛고선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인 게 맞는 건지. 그 당시에 한 9명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해임된 건 한 2명, 그리고 거의 다 경찰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책임져야 되는 게 누굽니까? 이 국무위원 중에 안전자가 들어가는 부처가 하나 있어요. 행정안전부. 그런데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직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실언이 있거나 이랬어도 직을 내려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전 정부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비판할 수 있는데 본인들한테도 그 비판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신성 불가침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정권도 맡겨주고 이랬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함구하고 침묵하고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뇌진탕으로 됐냐라고, 폭은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감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까? 지금 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납득이 되지 않고 소름까지 끼칩니다. 10월 29일 날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직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데도 경찰력은 대통령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시위, 그리고 또 여기에 마약 관련된 사범들은 없는가, 이거 보느라고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것은 그냥 이태원 파출소에 그냥 맡겨둔 거예요. 마약과의 전쟁 이따위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나왔을 때도 피해자를 상대로 마약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남동 관저, 그러니까 이 사고 현장에서 차로 5분 거리거든요. 그 관저에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이었어요, 사실은. 아크롭스타도 있었고 한남동 관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상 한남동 관저는 그 당시엔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에 군사 보안구역이라는 핑계로 경찰력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력들은 결국은 이태원 쪽에 소위 말해서 용산 쪽에 이제 집회시 인력, 그리고 전단지 떼는 거, 그리고 경비 인력 이거 한다고 결국은 SS를 쳐도 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당시 취재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원인 규명할 때 계속 대통령실 안에서 마약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뭐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들이 돌고 있다. 그때 뭐 물뽕이 있니 없니 하면서 마약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태원 사실 그 참사 그 피해자들과 마약의 연관성이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낭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을 악마시키는 거죠. 악마시켜서 이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강제 잘못이다. 원인을 이제 돌리기 위한 사실상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마약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이제 백혜령 경정이 마약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은 오히려 지금 이놈들이 범인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말레이시아에 공군기를 팔면서 대금을 마약으로 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번 박선원 의원 얘기 들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FA50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김건희의 양아버지 격인 김충식 메모에는 1.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내용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이었던 FA50 수출건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의 친오빠 김모 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주택 분양 사업 등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인규 대표님. 워낙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설마 하지만 지금 박선원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항상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저 의혹 제기는 정말 믿기 너무 어렵죠, 사실은.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충분한 더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증거는 대부분 이제 김충식의 메모와 이제 합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이 윤석열 이 부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저 김충식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좀 하고는 있는 건데 그 특검이 다 포섭하지 못하는 다른 부정부패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결국 검찰이 수사하거나 아니면 국수본이 수사하는 거거든요. 뭐 공수처야 이제 고위공직자만 관련해서 한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특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국수본이나 경찰의 국수본이나 왜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뭐 정치 평론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박선원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게 검증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충식이라는 사람 뭐 지금도 누가 봐주고 있길래 왜 여전히 성역화되어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연히 관련이 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많은 것을 헤쳐먹었다고 한다면은 아니 가장 먼저 지금 수사가 돼야 될 대상자 같은데 왜 저자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은 왜 두 손 놓고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전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이런 의혹만 자꾸 증폭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이거는 참 국가적인 국력의 낭비 아닌가. 저는 빨리 김충식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때요, 이정주 기자님? 지금 마약 관련 수사는 진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마약 수사는 지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죠. 네. 이 문제가 사실 평택에서 처음부터 김충식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충식이란 사람이 단순히 이제 지금 단서 나온 거 보면 박선호 의원 말씀하신 저 사건 외에도 평택의 김건희의 모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같이 부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토지하고 임대 사업을 했다. 그런 어떤 동업자 관계가 꽤 오랫동안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평택항에서 예를 들면 큰 부지를 확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거기서 뭘 수입하려고 했던 걸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는데 정작 김충식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부지검에서 지금 백혜련 경정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한테 맡겨졌는데 이 부분은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전담 수사팀이 따로 배치돼서 그러니까 마약 수사라는 게 아니라 마약 수사를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담당했던 마약 게이트에 대한 그 담당자들의 수사가 또 필요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발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약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는 물론 마약이 문제가 있지만 사회 문제가 겉으로 나오는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법무장관이 나서서 말하고 대통령실이 이걸 전담을 해서 막 지시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었나.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몸통과 꼬리가 바뀐 느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 게이트에 대한 별도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의 행위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도 남았을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밝혀내야 될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을 단순히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자가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짚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 줘라 하는데 말이 많네. 이것저것 공천에 개입했던 것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국감의 새로운 스타, 서울시, 경남도청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서 완전 요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명태균.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경남지사 박완수, 바로 윤석열, 김건희에게 충성 맹세를 해서 따낸 자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가보겠습니다. 오늘 박완수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윤한홍이 권성동이가 어떻게 행보를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보 등신인지 경남이 꼬라지가 뭡니까? 예? 자, 그때 당시 이제 지방선거 때 완전히 윤석열 판이었죠. 우리 신은규 대표님은 그 상황을 좀 아시죠? 그때 아마 그 여론조사에서는 김태호 전 지사가 가장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경남지사 자리를 놓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경쟁을 했던 그 구도고 저 시점이 바로 2022년도 6월 달입니다. 예. 당시에 윤석열 정권 최초기고요. 초기고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명태균도 아주 활약하던 그 시기에 지금 이제 명태균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윤한홍 당시 의원도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주저앉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박완수 그 도지사가 이제 공천을 받은 건데 또 박완수 지사가 비운 자리 그 비운 자리 또 김영선을 갖다가 네. 명태균 씨가
또 그 공천 달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공천 개입이라는 게 지금 명태균 씨도 본인이 박완수 얘기를 하잖아요. 전 저거 진실에 매우 부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논리로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공천 개입을 다 했던 거 아니냐.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김건희 특검이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지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박완수 뭐 윤석열 만나서 토리 안고 있는 사진 같이 찍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박완수 경남지사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겨우 한다는 말이 나 경선해가지고 공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명태균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때 경남도지사가 비서한테 지도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고압리를 꼭 찍어서 여기에다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죠? 네.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영선 있었습니까? 김영순 있었고 저 있었고. 비서 지도 가져온 비서는 누굽니까? 압니까? 차영복 비서? 네. 예, 좋습니다. 지사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단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저 이 명태균 국감장에서 이 국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박완수 폐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아니 이렇게 왜 박완수 폐마는 아니고 이게 상당 이 사건 고발해가지고 저 지사님 특검까지 가 있습니다. 지사님 아니 이게 내가 왜 경남도의 문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왜 제가 지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김도 창원 산단하고 관련하여 땅을 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저기? 김영순 지사님, 혹시 지사님하고 혹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선배고. 그러니까 아니 전 근데 지사님이 저한테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답변을 제가 하겠단 말입니다. 왜 이 기회를 안 줍니까? 김종웅 씨가 드릴게요 지금 지사님.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수사기관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아니 지금 신문하고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국정감사장입니까? 잠시만요. 판단이 경남도 임무가. 이상식 의원님 수사하는 잠시만요. 겁니까? 지사님. 자, 장현미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박완수를 그러면 경남지사에 꽂으려고 했던 네, 이유가 네. 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건희가 힘을 써서 김태호 주저앉히고 박완수 집어넣었을 때는 무언가 그걸 통해서 또 얻고자 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산단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이게 이득이 되는 또 하나의 보물 창고일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씨 눈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으면은 이건 그냥 의혹에 불과할 거다 그러는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뇌물을 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이권과 관련해서 본인의 거의 지갑처럼 활용했다는 거, 양평 고속도로들 휘어지게 했다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박완수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합니다. 이 박완수가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윤석열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만남을 주선하고 그때 박완수 지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을 처음 만나러 갔던 아크로비스타였나요? 그 사저에 봤더니 명태균이 문을 열어주더라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방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정권 거의 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경남도지사 어떻게 합니까? 공천만 받으면 이기는 거라는 건 거의 불변의 법칙 같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어요. 김태호.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이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사님,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사 뜻이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찐윤인 윤한홍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계속 지역 언론 등에 보도가 나오고 이랬었어요. 아마 출마 채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못 나간 거 아닙니까? 왜? 박완수 지사의 정말 본인이 저도 가가지고 윤석열 부부와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냐고 이렇게 역정을 낼 게 아니라요. 근데 신은기 대표님, 지금 워낙 막 여러 가지 사건이 그 뒤로도 일어나고 또 뭐 워낙 많아서 우리가 지금 옛날 일이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명태균은 자기 유리한 얘기만 지금 쭉쭉쭉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어디 두산 어디 에너빌리티 방문한다 이런 거 미리 막 일정 다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미루어 보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박완수, 윤한홍 뭐 다 이렇게 커넥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정보 주고받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잖아요. 김건희가 왜 박완수를
밀어넣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 그냥 공천을 김건희가 한 거 아닙니까? 한 거죠. 힘으로 주저 누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야 공천 개입으로 하면서 이제 범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냥 김건희가 공천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사천이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명태균은 윤석열을 왜 만들었을까요? 더 한 단계 윗레벨에서 그 공천 작업을 해서 명태균도 자기 이득 취하려고 그 홍준표랑 해가지고 아유 윤 3% 더 올려라.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여론 조작해가지고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먹이 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김건희는 박완수 시켜가지고 뭐 박완수만 했겠습니까? 더 많은 지역구에 자기 신복들 심어가지고 딸랑이들 그 이권들 다 내놔라 하려고 세우는 대리인으로 사실 김건희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고 명태균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머리 꼭대기 위해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들어서 자기 지시대로 다 해서 한 거 아닌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영선 공천에서 윤석열로 하여금 말이 많네. 또 김건희에게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됐잖아요. 그 이후에 월급도 반띵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조폭범죄, 이 집단 범죄에 있어서도 같이 죄를 질 때는 범죄 조직입니다. 동료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가 드러나고 나서는 서로 제가 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이제는 그 이권관계가 해체되고 있는지 우리는 해체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람들 지금 누가 올바른 소리 한다 해가지고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의 범죄 중에 이 이익결합이 해체되면서 상대방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아니 김건희 특검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그 내란은 왜 일으켰습니까? 그때 당시 창원지검에서 저 김건희 공천 개입 수사하다가 창고에 처박아 놓고 윤석열이가 그거 덮으려고 지금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거의 다수설 아닌가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진실은 안 밝혀지고 있고 명태균은 나와서 떠들고 있고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명태균의 여러 가지 얘기 사실 뭐 당하지도 않지만 명태균이 하는 말은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제가 무슨 의로운 척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나 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리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챙겨놔야죠. 김태호가 당초 유력했는데 떨어졌다. 그건 누구냐? 바로 김건희가 시킨 거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들어볼까요? 박완수 지사 공천을 받는 과정에 받을 수도 개입을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완수 지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그 윤석열이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아니 공천 출시에 왜 안 줘요? 그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못 나오겠어요? 아니 그 김태호는 왜 못 나오겠습니까? 여사가 불렀다니까. 내가 그래서 김태호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큰 결심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자백입니다. 이정주 기자님. 내가 김태호한테 전화해서 너 나오지 마라 그런다 라고 한 거 그게 공천 개입이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는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수사하기는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김건희 씨가 먼저 김태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지 말라고 꺾었고 자기가 그게 고마워서 큰 결심하셨다고 이제 약간 격려 전화까지 하는 건데 그 명태균 씨 그 저희가 취재하면서 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좀 그 수사기관에서는 양날의 검이고 기자들 입장에서도 저희도 많이 이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자기 유리한 소리만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근데 나중에 밝혀보면 지금도 보면 뭐 산단에는 자기는 개입 안 했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창원 시의원도 불러다 놓고 김영선 전 의원 의원실에다 불러다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줬다 하지만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땅 산 게 아니다. 강혜경 씨가 땅 산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명태균 씨는 확실한 거는 그 기자들이 파악한 건 뭐냐면 결국은 김건희와 윤석열의 뇌물죄. 그러니까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내가 해주고 결국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 자기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는 거죠. 이걸 빠터를 한 거고 명태균 씨는 그렇게 당선시킨 김영선의 세비 절반 한 450만 원 정도 그거를 주기적으로 받으려고 했다. 이제 셋 다 결국 노리는 건 돈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뇌물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범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주 기자님 말씀 정확하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최소한 공범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공모공도 정범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공천 개입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래되셔가지고 잊으셨을 것 같은데, 공천 개입을 최초로 유죄로 받아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시절에 그 여론조사 몇 군데 돌려본 것만으로도 아 이거는 공천 개입이고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형해가지고요 박근혜 2년 실형이 나온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십시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세워놓은 선례에 따라서도 얼마나 그 내로남불입니까? 본인이 처벌하고 본인이 더 크게 해먹고. 정말 대한민국이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정말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또 명태균이 요즘 완전 이제 국감의 주인공인데, 지난번에는 서울시 국감에 또 오세훈 하고 한판 떴지 않습니까? 이제 박완수 지사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데, 오세훈과 김영선 간에 뭐 이상 야릇한 문자가 오고 간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선이 오세훈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채송화꽃이 기다림을 놓치고 나면 그 찰나가 언제 또 오리요. 옷기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5, 6월 서리가 될까 두렵다. 이게 시인지 연애 편지인지 공갈 문자인지 참. 유비가 눈발의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한다. 오늘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시라 간절하다. 이게 이제 명태균 만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채송화꽃이 어쩌고 저쩌고 옷깃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거 좀 야릇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뭘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좀 문학적 표현이 가미된 만남을 청하는 문자였다라고 하는데 그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제 동료 정치인으로서 만남을 청한다면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어떤 요청 문자의 수준은 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오세훈 시장 7번 만날 때 또 김영선 의원이 여러 차례 배석을 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월 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은 오세훈 시장이 벼르고 별렀던 날짜예요. 대지를 하니까 내가 말을 삼가겠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 종편에 나가서는 막 본인 항변을 합니다. 그때 행안에 있었던 의원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명태균이 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말을 잘 못하고 주저하다가 명태균이 나가니까 또 막 자기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의혹 본인 입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뭐 근사하게 시 같은 편지를 보내도 저 같으면 수조물을 떠먹는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뭐 보면은 봄이 오는 길목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희로애락의 인간사에 앵돌아지고 툴툴거리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에 꼭 손을 쥐어주는 정성도 아름답지 않아요? 김영선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권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약간 좀 측은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오세훈 시장한테 접근하는 것도 이제 명태균을 붙여가지고 뭔가 어떤 또 정치적 이익을 주는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걸 다지기 위해서 접근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연애 부분이야, 그건 명태균이 또 한 번에 이걸 또 전선을 흐르기 위한 하나의 전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그 김영선이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다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까지 먹어가면서 또 한 번 공천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정치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스크래치나 디스가 좀 많이 나는 거, 기스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은 연애 편지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 시장의 성격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덕근 의원님, 제가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발언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더 얘기할까요? 김영선 의원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죠? 올드미스죠?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주고받은 걸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여기서 진짜 다 까발릴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해보세요. 김영선 의원이 뭘 보냈는지 매일. 지금 자꾸 오해하시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당시에요. 경선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경원한테. 자기가 무슨 선거 보조를 받습니까? 나한테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김영선 의원 다 자백했어요. 자기가 울면서 내가 오세훈이를 잡아놓는구나. 김영선이 이분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애 편지가 나와요 거기. 그 올드미스가 그렇게 사모해가 그렇게 오세훈이를 만들려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제가 다 낯이 뜨겁네요. 아유, 너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렸던 정치인들은 다 퇴출시켜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결론은 뭐 연애 여부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남사스럽지만은 저런 명태균 같은 인간하고 관계됐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저 그런 사람들 정말 다 우리가 이번에 퇴출시키지 않으면은 이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덕수님, 둘 다 물을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군요. 김영선은 수돗물, 오세훈은 한강.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지금 명태균이 나와서 막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관전 포인트 이런 건 꼽는다면 어떤 걸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핵심은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예요. 그 주요 골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7번 만났는지 2번 만났는지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김영선 의원이 러브레터를 보냈는지 연애 편지를 보냈는지 읍소를 했는지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화답을 했는지 뭘 주고받았는지는 비본질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본류는 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후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한정 씨인가요? 명태균 씨 측에 3,300만 원 보낸 거는 송금한 거는 다 이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몰랐다? 비공표 여론조사나 받은 적 없다? 내가 만남을 명태균이 먼저 청하길래 한 2번 만난 것뿐이지 그 뒤에는 몰랐다?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질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그걸 수사기관이 그대로 믿어줄 것인지. 그러니까 특검이 이 계속해서 이 5선 고지에 오르는데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감이 끝나가는데 이번 국감 도대체 여러분 뭘 봤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한 생산적인 일들은 거의 찾아보긴 좀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란을 진압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극심한 반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 일은 제대로 하고 또 지금 이 국회가 너무나도 이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딱 한 대목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저는 꼽기가 어렵고 방금 봤던 저 명태균 씨 모습이 좀 아른거리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슬픈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단연 하나를 꼽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제 출석을 꼽고 싶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대법원장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을 한 다음에 모두 발언하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고 빠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겁함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제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들 3월 28일에 접수 완료된 기록 봤다고 한 달 내내 자기들 꼼꼼하게 봤다고 말했었죠. 한 달이 어디 있습니까? 12일 동안 7천만 원씩 얼마씩 쓰면서 해외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로그 기록은 아직 까지도 않고 있어요. 종이 기록을 보지도 않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뭐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게 기록을 검토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전압해서 했다. 최소한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싶다면 권영준, 신숙희의 해외 출장은 미리 말했어야 돼요. 예, 그거 서영교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기 전까지 아무 얘기도 안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대법원이 저렇게 꼼꼼하게 잘 보고 결론 내려놓고 한 것도 아니고 잘 보는데 왜 법원은 흔들지? 왜 입법부가 대법원을 이렇게 공격하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금 흔든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마저도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기자로서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저도 그 기사 쓰면서 솔직히 말하면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천대 법원행정처장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건 나왔을 때 이건 사실 우리는 뭐 재판 소원 같은 거 이런 문제 뭐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 아닐 것 같은데 뭐 있을 것 같은데 또 누구 만났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하지 않겠어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커트의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다. 근데 저는 요 말씀에 하나만 보태면 뭐 다른 사안이긴 한데 뭐 천대엽 처장의 그 거짓말 그것도 우리가 참 기가 찼지만 저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그 발언이 좀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의 사법 내란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대법원이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려 온 건데 이번에 저는 서울고등법원장의 그 이론적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그 망언은 본인이 또 정찬복판으로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조희대를 또 연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이 사법부가 너무나도 많은 신뢰를 잃고 있고 이거 정말 지금의 체제로 저거 복구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국민들이 이거 다 회의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감이 끝나고 모든 뉴스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쏠리겠죠. 방송이 진행되는 방금 전에 트럼프가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잡혀 있죠. 지금 관세 협상 아직 매듭을 못 찍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회담에서 이런 게 협상이 타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몰아치는 것 같아요. 에이펙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우리 좀 뭐 강론에선 조금 세밀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된 것처럼 그리고 에이펙 때 뭔가 관세를 이 협상 마무리를 지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게 협의는 아마 안 될 거란 취지로 좀 부정적인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얻어낼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자국민에게 에이펙 그 시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사실 가장 관건은 이제 자동차 관세도 있지만 3,500불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할 것인지와 연동이 돼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빨리 하는 것,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에이펙에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외형을 만드는 것보다 잘해야 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3,500불이면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어요. 그거를 현금 투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지렛대로 미국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한 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로 강력하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너무 심플한 문제인 게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면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결정은 지연시키거나 우리가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 때까지 보류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아마 만남을 가지시고 할 텐데 저는 그 북미 관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이런 부분 우리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고 별칭을 지어줬던 것처럼 전 이번에 좀 하나의 전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 트럼프 생각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뭐가 기분 나쁘냐. 우리가 언제 미국한테 빚진 거 있어요? 지금 빚졌어요? 빚 받으러 온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팔을 비트는 거죠. 지가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거 주면 안 돼? 이건 완전히 동맹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원래는. 아니 우리가 뭐 빌린 게 있고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뭐 그거 하겠지만은 갑자기 내놔 그랬다가 그것을 그럼 깎아줄게 이러는 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게 정말 또 뭐 잘못하면 덧비치니까 아무튼 회담이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지요. 국감이 마감되면서 지금 민주당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상당히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그 전선에서 맨 앞에서 싸우는 그런 전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최근에 몇 차례
좀 논란이 있었죠. 하나는 국정감사하는데 MBC 보도본부장을 갑자기 퇴장시켰어요. 뭐 편파 보도한다, 뭐 그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MBC를 뭐 이렇게 이제 그 저간의 과정을 우리가 잘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이 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을 하필이면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그걸 했어야 되나. 그리고 뭐 화환도 100여 개가 들어오고 축의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뭐 되게 이제 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축의금 화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뭐 어떤 기관에서는 뭐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또 심지어 카드 결제 기능까지 뭐 이렇게 청첩장에 넣었다고 하고 이제 결정타가 화면에 이렇게 그 축의금 목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잡힌 거예요. 보니까 뭐 1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해명하기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깐죽거리는 이준석이가 나는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또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준석이한테 50만 원 돌려줬다고 하던데 무슨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에서도 좀 난감한 것 같은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박수현 수석이 이제 언론에 알리기도 했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을 때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라고 해서 아마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다 이제 통합해서 본인이 좀 잘못했다는 취지로 성찰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제분이 결혼을 할 때 이제 많이 알리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피감 기간에는 당연히 알리지 않았고 이제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알려서 그러니까 저도 최민희 의원님을 좀 오래 봤지만 저보다 훨씬 가까운 분들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오히려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뭐 보도가 됐으니까 뭐 몰랐을 리가 있냐라고 하는데 뭐 몰랐던 거는 어쨌든 지인들에게는 이제 원내에 있지 않은 지인들한테는 초대장을 이제 보내지는 않았고 그리고 저도 결혼한 지가 이제 좀 오래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거에 이제 원래 계좌가 들어간 지는 이제 거의 오래됐고 이제 신용카드 결제는 게 대단히 저도 낯섭니다만 그렇게 이제 들어간데 이게 이제 착오였다는 거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딸도 바로 잡았는데 그 사이에 결제된 내역은 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면 좀 죄송하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온 게 꽤 많이 있고 기관별로도 방송사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원래 청탁금지법에 5만 원이 한도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그 100만 원 조항은 의미가 없고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이제 100만 원까지만 받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축의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경조사니까 또 시행령에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받은 금액들은 당연히 청탁금지법에는 저촉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법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이 개인적인 그 사감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자제하지 못하면 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건드려진 것 같고 하나만 더 뽑자면은 그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그 보좌진을 그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찍혀서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국민들의 정서에는 매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사적인 일을 가지고 이걸 공적인 조직을 자꾸 이렇게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과거의 문법에 좀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노무현 정신을 좀 언급을 한 게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것을 감수하면서 늘 싸워오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라는 별칭을 붙이면서 거기서 감동을 얻었던 건데 최민희 의원은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을 또 운운하면서 마치 지금의 이 전선 속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이런 비판들은 온당치 않다. 마치 선악의 구별로
진영적 사고방식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건 아닌데 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 사안을 키운 데에는 전 민주당 정치인들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박수현 의원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땅히 국민들이 그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니들은 떳떳하냐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참 민주당이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좀 잘못된 대처 아닌가. 전 반응이 좀 더 키웠다고 봅니다. 대처 반응이 좀 키웠다고 봅니다. 언론사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언론에서 보는 이 상황은? 사실 최민희 의원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의정활동의 어떤 문제라든가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닌데 본인이 좀 불을 많이 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약간 이제 과방위 진행하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소모적인 싸움을 많이 해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민희 의원한테 긁었죠. 내가 긁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추기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최민희 의원 그 딸 결혼식 청첩장을 찾는 그 청첩장 혹시 받았냐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몇몇 기자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 결혼식 있기 한 달 전인가? 한 3주 전에 최민희 의원 청첩장을, 딸의 청첩장을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 군데 뿌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그 나중에 이제 메신저에 나온 그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다는 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은 그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해명하든 간에 어쨌든 청첩장을 마지막에 딸이 됐든 당사자가 됐든 체크를 합니다. 본인이 체크를 해야죠. 근데 그 카드 결제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되지 않거든요. 통상 이거 협의를 하고 만들기 때문에 신부가 뭐 신랑이 어떤 의도든 간에 그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계좌까지는 싫거든요. 근데 카드 결제는 대놓고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제해라 이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오해를 샀는데 최민희 의원이 거기서 뭐 딸의 결혼식에 대해서 자숙하고 뭐 얘기를 내가 이거를 사생활을 좀 잘 정돈을 하겠다 이러면 끝날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본인 억울하다 붙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MBC 그 보도에 이제 개입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까 신변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신. 좀 뜬금이 없어요. 이게 지금 노무현 정신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뭘로 매도를 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선일보에 뭐 고졸시나 요트 탄다. 악의적인 매도. 그리고 노골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그 진보 쪽의 정치인 한 명 꺾어내려는 그런 어떤 계략에 빠져서 고생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을 누가 그렇게 음해하고 누가 그렇게 했나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실 최민희 의원 공격 당하는 거 맞죠? 공격을 당하고 있죠. 최민희 의원도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하나,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허위 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다. 결국은 시민의 힘. 이렇게 썼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추미애 위원장이나 최민희 위원장이나 지금 맨 앞에서 진영을 대표해서 싸우는 전사거든요. 전사는 더욱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지요. 솔기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갑옷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흠을 드러내거나 틈을 보이면 당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최민희 의원의 논란이 더 이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에서도 좀 대응을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럼 정청래 대표도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전화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원래는 유족 대표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우시고 참사 이후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용산구 의회 부의장이 계십니다. 백준석 부의장. 백준석 용산구 의회 부의장이 보는 이태원 참사 그 시각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2부에 모셨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이펙 관련된 내용은 내일 좀 오늘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 들어오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오늘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모시지 못했고 참사 이후에 계속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신 분을 모셨습니다. 용산구 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백준석 부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부의장님이시라서 연세가 지긋하신 줄 알았더니 젊으시네요. 예, 올해 77년생이고요. 49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거보다 더 젊어 보이시긴 합니다. 몇 선이신가요, 그러면? 초선입니다. 초선? 네. 그러면은 언제 되신 거예요? 22년 6월에 당선됐죠. 그러면은 참사가 발생한 그 해에 네, 그 해 되셨군요. 오늘 기억식 다녀오셨나요, 혹시? 오늘 방송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오면서 유튜브로 좀 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맨 처음에 사이렌 울릴 때는 계셨어요? 예, 사이렌 울릴 때랑 대통령 그 영상 축사 잠깐 보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사이렌 울릴 때 참 다른 때 그렇게 사이렌하고 같은 사이렌 소리죠. 그거 특별히 만든 사이렌은 아닌 텐데. 그렇죠. 예. 왜 그렇게 그냥 심장을 베는 것 같이. 그 우원식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참사 당시에 울렸어야 될 사이렌이 이제 울리는 거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산구 의회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1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박희영이 그 용산구청장은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나요? 그 참사 이후에 그 1월부터 구속이 됐었어요. 참사 직후에. 그리고 한 5개월 정도 구속됐다가 다시 보석으로 나오면서 계속 저도 이제 사퇴 요구도 좀 했었고, 그 의회에서도 직접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유족들께서도 그 보석 이후에 직접 뭐 용산구청에 오셔가지고 막 한 달 넘게 사퇴 촉구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직을 유지하더라고요. 의회가 그런 자를 구청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그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그 사퇴를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법적으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 소환으로 하지 않는 한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임기는 다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에 용산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이 이렇게 되셨다면 소명의식 비슷한 것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와 맞습니다. 예. 너무나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혹시 어디에 계셨나요? 그 참사 당시에 그 발생한 시간에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못했고요. 집에서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일찍 좀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6시경에 일어났는데 막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연락받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 연락이 와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침에 확인을 했고 부랴부랴 그 임시 안치 시설이 그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었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이었고요. 시신들을 안치해 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전에 현장으로 이동하게 돼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도 계속 가슴 아프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현장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좀 있고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주로 어떻게 정보를 접하셨습니까? 그 당시 현장 상황들은 이후에 보고를 받거나 예. 이제 그 뭐 보도 내용이나 그리고 구청 직원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박형 총장도 그때 당시에 10월 29일 날 참사가 있고 11월 1일인가 의회 보고를 했어요, 직접. 그래서 본인이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타임라인 보고서까지 제출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보고서 내용과 이후에 타임라인 작성한 게 보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 부분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고 수정을 한 거죠, 이제. 용산구에서 그렇게 큰 축제가 열리는데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그 헬로윈 기간 직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예. 그 축제가 해마다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축제는 공무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안전관리 계획부터 철저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있었어요. 불과 그 헬로윈 참사 2주 전에 그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는 아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이런 잊을 수 없는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누가 봐도 명백히 이거는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 부서는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듣기로는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헬로윈 축제에 동원돼 가지고 너무 막 신경 쓰고 그럴까봐 피곤할까봐 집단으로 그때 휴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요? 휴가를 낸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문제로 지적됐던 거는 이제 인사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 그 안전재난 과장이 그 이촌 2동 동장을 하다가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박경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인사를 막 다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죠. 그 경찰 경력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집중되면서 그것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년, 21년에는 헬로윈에 대한 안전 그 인파 관리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놨었어요. 근데 예. 22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빠져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이제 박희영 구청장도 초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구의원을 한 번 했고요. 예. 7대 구의원을 했고 제가 9대인데요. 예. 7대 구의원을 했고 8대 때는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구청장이 된 케이스죠. 뭐 누구들 뭐 잘하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대체로 구청장 하려면 여러 가지 경력들을 좀 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에 보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좀. 그 공천은 누가 줍니까? 권영세가 줍니까? 권영세 의원이 주도를 하죠. 물론 당에서 주긴 예.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권영세하고 박희영하고는 무슨 관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이제 권영세 의원이 그 영등포에서 3선을 하고 이제 용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용산으로 넘어와서는 뭐 전혀 모르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털을 잡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박경 구청장이 딱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좀 형성이 됐다. 권영세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참사와 관련해서 권영세 의원은 무슨 일을 했나요? 뭐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게 부각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워낙 이 박희영 구청장의 그 참사 이후의 망언과 이런 행적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비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적어도 있을 것 자기 같습니다. 지역구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으면 좀 나서가지고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하는 무슨 모임을 주선을 한다든지 추모 공간을 만든다든지 무슨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보는 뭐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차원에서는 뭘 좀 했습니까? 그 의회에서는 제가 그 참사 발생 직후에 어찌됐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참사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 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한 3일 만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공감대를 이뤄서 국힘 의원들도 그때는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방망이를 두들겨야 되는데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예.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이 조사특위가. 그래요? 예, 11월에 그래서 부결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당의 김영호 시당위원장님이셨는데 시당위원장님께서도 이거는 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좀 했었고요. 그 비판하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또 두 번째도 부결이 됐어요. 어허.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외부의 힘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의회 구성이 국힘이 더 많습니까? 당시에는 7대 6이었습니다. 국힘이 7, 저희가 6이어서 동의를 안 당시라면 하면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한 명이 무소속이 돼가지고요. 뭐 실제는 국힘인데 국힘인데 예. 뭘로 지금 탈당이 돼 있습니까? 당적이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이 돼 있는데 예전에 좀 그 개인적인 도박건으로 좀 도박?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고 그래서 6대 1 지금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네. 마음은 거기에 있는 예.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건 물러나야지 왜 그건 또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그런 마찬가지로 일들을 가끔 이렇게 구의회에서 보는데 제명이 안 됩니까? 그게 윤리를 열어서 이제 제명을 해야 되는데 윤리 절차는 일단 개시를 해놨는데 아직 윤리 소집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그냥 정체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의회 차원에서는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그 뒤로 여러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어떤 것이 그 참사 이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참사 이후에 유족들께서 그 잘 아시겠지만 그 3년여간 그 길에서 그 오체투지까지 하시면서 외치셨던 거는 뭐 너무나 명료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뭐 국가 책임을 일단 인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책임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책임자들은 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뭐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나서 7월에 유족과 간담회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 국가 책임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사과도 하셨고요. 오늘도 아까 그 기억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하시고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지금 특조위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제가 25일 날 그 시민 그 추모 대회에 가서도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추모 공간이 지금 적선 현대빌딩이라고 지금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 지금 임시 추모 공간이 조성돼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그거를 약속을 하셨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분명히 그거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참사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사 현장은 저희가 그 용산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표지판 같이 이렇게 3개 정도 조성을 해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하여튼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안내 사인 같은 걸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용산구 직원과 유족이 그 대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일단 조성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해밀턴 호텔? 구유지입니다. 구유지입니까? 네, 그 도로는 이제 구유지입니다. 그러면은 구 차원에서 그 길을 아예 기억의 길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벽에 이렇게 추모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고 해서 길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 부분은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조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유족과 소통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조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경희대 병원의 백명재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영국 런던의 템스 강변에 보면 코로나 메모리얼 치유의 벽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국회의사당하고 빅벤 건축물 반대편까지 쭉 추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모 메시지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게 해놨고 또 9.11 테러 같은 경우에 그 쌍둥이 빌딩의 그라운드 제로 추모 공간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59명이나 어이없는 희생을 당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뭐 앵커님 말씀에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근데 인근에 어떻게든 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뒤에 화면으로 나오네요. 저렇게 지금 월로 좀 조성을 해놓긴 했어요. 그렇긴 한데 그 김민석 총리께서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추모 공간에 대한 조성은 추후에 더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추모 공간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도 보면은 구 의원들 외국에 이렇게 한 번씩 외유를 나가더라고요. 용산구도 다녀왔습니까? 용산구는 올해는 가지 않았고요. 작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국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네. 그 갈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350만 원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거나 아니면은 자부담을 좀 붙여서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외유 논란이 주로 발생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정말 그 현지에 공부하러 가는 그리고 현장을 답사하고 이렇게 배우러 가고 그거를 이제 도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그거를 자꾸 다른 쪽으로 뭐 이런 뭐 쇼핑을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간 김에 이제 외국 갔는데 맨날 뭐 공부만 하려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강서구가 가장 좀 심한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뭐 항공권 뭐 비즈니스로 조작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가서 술 뭐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인다 이런 생각 드는데 용산구 같으면 적어도 이런 추모 공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짜가지고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차원에서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렇게 해서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뉴욕의 그 9.11 테러 메모리얼 파크도 현장 답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에 담아서 그래서 저희는 그 다녀온 이후에 저희도 그 권익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문제 없이 저희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추후에 그 추모 공간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부의장님 뵈니까 이렇게 그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좀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 관행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김상욱 의원이 옳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윤상현이가 와가지고 야야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먹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식들은 이제 사라져야지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나쁜 관행
그런 것들이 야야야 다 그런 거야라고 할 때 당신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막 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추모 공간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할 거고 예. 그리고 그 참사 이후에 유족들을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참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참사 직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왜 임시 안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다가 안치했다가 또 병원으로 막 시신들을 이송을 했는지, 그리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못하게 뭐 방해를 했다는 등,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가 유족하고 소통도 없이 5일간 자기네들 맘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5일간 국가 추모 기간 정해놓고 위패도 없고 뭐 영정사진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추모 그 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신에 대한 마약 검사는 왜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특조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차원의 특조위입니까? 아니요. 그 특별법. 예. 혹시 그러면 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지금도 막 궁금한 게 몇 가지들이 있는데 밝혀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상 규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막 저기 어디까지 막 분산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직 밝혀지질 않았죠. 왜 그랬는지. 그러면 급하게 보낸 거로 현재까지 파악되시기로는 급하게 막 보내다 보니까 분산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분산시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병원들이 이제 포화 상태라고는 해명을 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유족 간의 소통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분산을 시켰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신들을 한 곳에 안치를 했으면은 유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런 의심이 좀. 그건 진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치유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 최근에 그 소방관 두 분이 그 참사 현장에 계셨던 소방관 두 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보도를 저도 봤고요. 근데 제가 좀 확인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권에서 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고요. 원래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분들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예 뭐 서로 연락처도 뭐 나누게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본인들이 유족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5일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분향소를. 근데 이제 이후에 녹사평역, 저희 용산의 녹사평역 광장에 이제 유족들께서 분향소를 만들고 이제 오랜 겨울 추운 기간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분향을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다 밝혀져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영상으로 기념사를 보내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 아마 에이펙만 아니었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참석했을 겁니다. 예, 제가 듣기로도 그 마지막까지 조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 트럼프가 이제 도착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스트인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난 7월에 유가족들과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뒤로 좀 뭐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일단 이번 추모식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죠. 제가 1주기, 2주기, 3주기 전부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1주기, 2주기 때를 돌아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뭐 보이질 않았었고요.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일가족 그렇죠. 예. 아니었습니까? 정부 주도로 한 최초의 추모식이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해외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 유가족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26분이 희생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21명의 유가족들이 직접 이제 한국으로 오셨고 참석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5일에 제가 그 시민 추모 대회 때 좀 아직까지 좀 가슴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외 유족 중에 이제 발언들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인 유족 한 분이 이제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그 동생을 잃었더라고요. 그 참사 때. 근데 그 동생이 9살 아이를 가진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부모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동생하고 본인밖에 없는데 그렇게 동생을 잃었다고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절규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책임 있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던 10년형을 주건 반드시 책임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아직까지도 좀 가슴을 먹먹하게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같이 있는 이 박희영 구청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참사 대응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발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분을 샀잖아요. 그 발언들을 왜 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만 피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 헬로이는 현상이라든지 뭐 나는 4개월밖에 안 된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망발을 해서 지금 유가족들의 분노를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유족들 만나 뵈면 박희영 구청장은 용서가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순위가 이상민 장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도 그 중요 책임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3년이 됐는데 그 안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뭐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진상 규명도 어느 정도 됐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유족들께서 지금 3년여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셨고요.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정말 국가로서 유족들께 몹쓸 짓을 한 거죠. 위로하고 지금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철저히 외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2차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놀러 가서 죽었는데 라든지 그리고 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라든지 실제로 제가 좀 겪은 부분이에요. 네. 놀러 가서 죽었는데 그걸 왜 아직까지 뭐 떠들고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아들이 죽어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제발 2차 가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기억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갔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못 돌아왔냐를 물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3주년을 맞는 시점에 이렇게 또 용산구 의회의 의장으로 계시면서 겪었던 느낌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청와대를 다시 그 손을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옮기고 대통령실이 있을 때와 대통령실이 없을 때 용산구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졸속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대통령실이 또 오는 바람에 뭐 말 그대로 집회 시위에 온상이 됐죠. 온상이 돼버렸어요. 원래 이제 저쪽 청와대 인근에서 거기는 뭐 종로 경찰서에서 워낙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왔는데 이제 용산으로 오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된 문제도 그 대통령실이 오면서 그냥 올스톱이 된 거죠. 경호 문제가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해괴망측한 뭐 그런 정원, 그게 공원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용산 공원을 시민들한테 돌려줬다라고 포장을 한 상황인데 진정한 용산공원 개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개발 관련된 것들도 묶여 있었던 규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역에 뭐 드론 택시를 이제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근데 아예 드론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경호 문제 때문에. 예. 아이들이 드론 날려도 잡혀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용산 지도가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기 전에 그 뭐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학위도 하시고 대학 강의하고 그러셨던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잡수신 계기는 뭐예요? 그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와 그 탄핵을 겪으면서 와 이게 진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더한 일을 겪었죠. 이 12구가 아니라 12.3 불법 개헌과 내란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거는 뭐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이 민주주의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더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초심을 지키시면서 잘 건승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른쪽에 배지가 보이는데 그 의원 배지 위에 예, 이게 그게 12구, 지금 12구 그거죠? 예. 뭐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형상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라색 별 문양이고요. 예. 그래서 이 12구를 상징하는 그런 배지입니다. 예. 12구가 밑에 써져 있고 보라색 별이 있고 그 오늘 그 제목이 그거잖아요. 별 진실인데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그 의미가 참 원래 그 별은 이렇게 반짝이기도 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억식도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이게 주제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더욱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산구의회 백준석 부의장 만나봤습니다.